안녕하세요. 제2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영화 69세 시네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기영에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박이라. 네, 장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 시네토크 컨텐츠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객분들이 즐겁게 감상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영화제는 11월에 개최되지만 이걸 준비하는 지금은 몇 주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10월인 지금부터 벌써 영화제가 시작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장다나 프로그래머님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영화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올해는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봉 영화도 거의 없고, 또 영화제도 취소되거나 뭐 연기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영화제는 이번에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영화 상영이라는 거 수급 자체가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또 국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가져오기 힘들어서 박일업 부모님이나 저나 국내 작품 너무 많이 상영하고 싶었는데 약간 그런 여건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저희 취지에 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69세 토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이 영화 수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69세라는 영화는 작년이었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KNN 관객상을 수상을 했고 또 뉴 커런츠 부분에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22회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도 박남옥상을 수상하면서 또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영퀴, 자, 영화 퀴즈를 나갑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올해부터 온라인 영화제를 하면서 관객분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고자 그래서 영화 퀴즈를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69세 주인공 할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뭘까? 1번 효정, 2번 수정, 3번 예수정, 4번 예수님. 네. 정답을 하시는 분께서는 네, 아래 보이시는 모기영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모기영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영화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지점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재연의 윤리라는 지점,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이 영화의 소재 자체가 되게 예민한 소재잖아요. 네. 성폭력이라고 하는 성폭행이라고 하는. 근데 이전에도 이런 성폭력, 성폭행이라는 소재를 다룬 영화는 많기는 했어요. 근데 항상 그 재현 방식 때문에 논란이 있어 왔었고 사실 문제이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감독님들은 이제 그 성폭력이라고 하는 소재라기보다 어쨌든 그거를 그 당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적인 방법을 썼는데 그 재현 방식이 너무 직접적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그러니까 일종의 표현 방식이 나중에는 되게 스펙타클화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폭력적이고 충격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는 관객들이 약간 2차 피해자 같은 동일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어떤 재현 윤리에 민감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게 관객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더 큰 폭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만난 69세라는 영화는 그 재현 방식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첫 번째 장면, 오프닝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전 상태로 시작하죠. 처음에 저는 이 영화 시작한 거 맞나? 소리만 들리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감독의 의도적인 연출이었던 거죠. 암전 상태의 물리치료실이 등장하고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들. 근데 굉장히 불편한 대화들이잖아요. 네. 뭐 할머니에게 다리가 예쁘다, 뭐 뒤에서 보면 아가씨 같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한 폭력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되게 스펙타클한 그런 느낌이 거의 이제 배제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둘째는 어두운 화면 속에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더 증폭이 되죠. 느낌 자체가. 그래서 그 상황이 가진 불편함을 이미지가 없이라도 얼마든지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리치료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삐 소리 나는 그 빨간 불빛, 그걸로 사건이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어떠한 폭력적인 묘사나 이런 거 없이 그 삐 하는 소리, 빨간 불빛 이것만으로도 이 주인공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관객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표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독이 이제 피해자와 관객들을 보호하고자 혹은 뭐 배려하고자 하는 장면들이 또 있는데요. 이제 피해를 당한 이 여성이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 수정이 어떤 조사를 받는지 이런 장면들은 나오지 않고 이제 화장실에 이제 살짝 이렇게 기대고 서가지고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쇼트가 딱 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녀가 조사에서 어떠한 편견 혹은 어떠한 수모,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 그런 걸 겪었는가는 수정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동의인이 이제 이게 참이냐 진실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아마도 그런 취급을 당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피의자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더불어 마트에서 사실은 그 할머니를 본 적이 있다. 거기서 대화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형사들에게는 수정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것과 이제 막 교차 편집이 되는데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피해자가 조사를 하면서 너무 기억하기 싫었던 그 끔찍한 기억을 직접 진술해야 하는 상황을 혹은 그 진술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진술이 가짜냐 진짜냐를 판가름하고 판단받고 이러한 상황들을 동인이 겪게 하는 맞아요. 모습으로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를 좀 보호했다는 측면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3자이자 남성인 동인이 그 조사 과정을 겪으면서 수정의 입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지점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인이 막 거기서 있을 때 경찰들이 막 묻는 질문에 이제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과연 저 할머니가 기억력의 감퇴를 겪는 건 아닌가라는 식의 질문을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의 입장에서 동인이 막 분노를 하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아니 근데 그 병원을 소개해 주신 분 송미자 뭐 그 할머니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딱 부딪혔을 때 이 형사들이 노인을 향한 편견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막 그 수정의 입장에서 막 분노를 하던 동인 역시도 수정이 69세기 때문에 아마 수정의 상태가 진짜 그러할지도 그러니까 그 기억력 감퇴가 정말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노인인 본인도 그렇게 가는 게 그 뭔가 어떤 딜레마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수렁에 빠진 느낌? 막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지금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떻게 보면 노인을 향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곳곳에 굉장히 다양한 편견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저는 효정하고 동인이 그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하잖아요. 그 뒤에 이제 담당 형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너무 불쾌했어요. 관객인 저조차.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할머니가 피해자인데 그냥 그 고통 자체를 되게 가볍게 보는 되게 경시하는 느낌도 있었고 더 문제는 그런 반응의 동인이 어떤 불쾌한 소리 어떤 그 제시를 하니까 아니 근데 누구냐 당신은 법적인 부부냐라는 말을 바로 이렇게 탁 내뱉는 거고요. 근데 그 앞에서 동인은 당당하니까 우리는 그냥 동거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노인 둘이
동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그 경찰서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피식 웃는 분위기 뭔가 있잖아요. 푹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야, 저 두 노인들 동거한대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뒷말 같은 느낌들.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웃음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인이 굉장히 당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비웃음 속에서 되게 낮아지는 듯한 효과, 이런 것들도 결국 어떤 편견의 시선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신문을 하는 장면에서도 노인을 향한 편견들이 막 수도 없이 대화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주 교묘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사실 합의된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마트에서 만났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 합의된 성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정황처럼 만들어지고, 기억을 못하는 이 피해자는 치매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아주 젊은 사람이어도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 만난 거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 기억을 하는 게 아주 100% 당연한 사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섞어서 얘기하면서 이 할머니의 말에 신뢰성을 막 떨어지게 만드는, 근데 그 신뢰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건 사실 우리의 편견이, 이미 노인에 대한 편견이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림질을 하다가 이제 잠깐 딴 생각하다 이제 와이셔츠를 태워보죠. 예. 그래서 효정이 이 동인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나 믿어요? 나 마트에서 봤다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대사 너무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아니, 정말 제가 또 분노를 해서 잠깐 당하면서 이 질문이 정말 희한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그 사람을 마트에서 지나가면서 봤다는 걸 기억 못한다고 했을 때, 그 기억 하나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성폭행 당했다는 말의 신뢰도를 확 잃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노인들한테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성폭력 당했다는 그녀의 그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을 잃는 것처럼. 그래서 이 노인은 정상적인 기억을 못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 정확한 판단력을 잃은 사람처럼 취급이 된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이 동인한테 이달에 분리수거 할 게 쓰레기뿐이냐, 이렇게 혼잣말하고 교통사고 날 뻔했나요? 그때 눈이 없으면 관뚜껑 열고 들어가. 이건 좀 너무 너무 말도 안 되는 무시적인 발언들이. 근데 노인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동인이 편의점에서 결국 화를 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자격지심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지금 계속 우리가 편견에 대한, 노인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했다면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효정이라는 인물은 노인이자 또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노인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발생하는 편견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편견보다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효정을 보는 방식을 선택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노인에 대한 편견도 있고 여성에 대한 편견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편견에서 뽑아서만 그 사람을 규정하고, 이런 방식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까도 자꾸 이제 경찰에 자꾸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 경찰 강부가 이 효정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69세인 할머니를 29살인 젊은 남성이 성폭행했다. 이제 요 맥락인 거잖아요. 그것만 딱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멀쩡한 놈이 왜 그러냐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요. 사실 이 말은 너무 젊고 매력적인 남자가 왜 늙고 보잘것없는 여성을 이라는 걸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젊은 여성, 뭔가 여성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서 되게 섹슈얼한 것들을 강요하는 시선, 이런 말이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젊은 여성이 아닌 늙은 여성은 어쨌든 남성들이 얘기하는 섹슈얼한 대상으로서는 배제된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은 성이라고 하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조리 사라진 어떤 그냥 나이든 존재,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찰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병원에서 이 간호조무사가 친절 간호조무사로 이제 통한다고 그 얘기를 딱 전하자 다른 경찰이 아유 친절이 가했네라고 그 대사.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요. 분노가 진짜. 그러니까 친절이 과했다는 말은 친절을 베푸는데 좀 오버했다, 과잉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폭행이 친절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담당 형사가 할 말인가? 근데 이거를 또 가지고 뭐 농담 한번 한 건데 그렇게 죽자고 덤비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진짜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선생님, 이 장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뭐지? 효정이 지역 지인들의 성명서를 좀 받아왔다. 내가 이제 피해를 고소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신뢰성이 있느냐, 뭐 이런 취지겠죠. 그런데 이분이, 아이, 뭐 살인 사건도 아니고 동네 시끄러울 필요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범인을 찾고 피해자를 보호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뭐 별거 아닌 일로 동네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게 우선시되는 사회인 거고, 그리고 이 효정이 만약에 앞길이 구만리 같은 뭔가 젊거나 혹은 어린 여학생이나 뭐 이런 대상이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런 식의 반응은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만큼 그래서 뭐 그런 분의 어떤 성적인, 자기 주도적인 어떤 성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 뭐 할머니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식의 뉘앙스가 저는 풍긴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개인의 존엄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노인에 대한 편견,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중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무슨 뭐 이런 무성 아닌가? 무성. 그러니까요. 거의 그 수준으로. 정말 그러니까 그게 좀 경중이 좀 노인이기 때문에 경하지 않고 가벼이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상당히 예리한 지점이 뭐냐면 그 처녀 같다라고 하는 말에도 사실은 이 감독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 같다라고 하는 말이면 뭔가 딱 들었을 때 저도 사실은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처녀 같다라는 말은 왠지 모를 칭찬처럼 들렸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게 역시 젊은 여성의 어떤 섹슈얼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되게 잘못된 생각들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사 처녀 같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처녀 같다는 말은 사실 영화 속에서 여성들이 해요. 중년 여성이 맞아요. 노년 여성한테 몸매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너무 처녀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악이 있는 건 아니죠. 악의적인 표현은 아닌데 그 칭찬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할머니며 중년 여성이 모든 여성을 대상화시키고 있느냐. 섹스 어필적인 그런 단어를 가지고 칭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좀 문제적이고, 저도 이 장면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건드린 지점이라 되게 훌륭한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여성 노인인 효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를테면 꽃뱀 같은 거죠. 이분을 이제 꽃뱀으로 취급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 많은 여성이 어쨌든 뭐 책방도 가지고 있고 뭐 시인이기도 하고 나름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지위가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인 것 같죠. 그런 남자랑 동거를 한다라는 설정 자체에서 그냥 딱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거하는 할머니. 동거하는 할머니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저 여자가 저 남자를 꼬신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로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죠. 이런 류의 어떤 꽃뱀 취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할머니가 옷을 잘 입는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가장한 어떤 비아냥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 할머니가 옷을 잘 입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칭찬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게 또 안 들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효정이 얘기하기를 대충 입고 다니면 무시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추근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안전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효정은 자기들의 편의대로 뭔가 꽃뱀 취급도 받았다가 또 정말 소위 정말 입맛대고 매력 없는 뭐 이런 식의 여성으로 취급을 받거나 혹은 아무런 성이 없는 존재, 그냥 고작 늙은 사람으로 해석된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여성 노인에 대한 이 이중적인 잣대가 진짜 그 효정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자기 취향과 상황과 막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효정이 그리고 캐릭터는 굉장히 사실 좀 내성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아주 언제나 다 하는 스타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뭔가 움직여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다시 생각하고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정이 나는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어요 하고 고발을 했지만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뭐 그 뒤에 이제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고 더군다나 이제 동인이 다쳐서까지 오잖아요. 자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래서 동인의 아들이 이제 좀 그만 떠나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받으니까 이제 효정도 꼿꼿한 할머니시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인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가 이제 일을 했었던 개인 간병인으로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옥상에 빨래를 널다가 누군가가 피아노를 연습하는 소리를 막 들어요. 근데 아마도 이 효정은 피아노와 관련된 어떤 꿈이나 뭔가가 있었던 걸로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이 피아노 소리를 막 듣고 이렇게 듣다가 햇빛의 따사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이제 뭔가 많은 사연이 있었거나 어떤 경험들이 아무래도 이 손 안에 녹아져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손을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비춰봐요. 저는 그 장면이 효정이 내가 여전히 이 햇빛의 따뜻함을 느끼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살아있다는 감각을 저는 느낀 어떤 장면처럼 읽혔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신체 기관이 되게 기관의 어떤 기능들이 저하죠. 왜 나이 먹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이걸 느끼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감각하는데 라는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장면이 이제 동인의 아들이 찾아가서 그 피해자의 이제 주소 처갓집이라는 그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동인의 아들이 그 주소를 말을 하게 되면서 근데 직접 간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라고 물었을 때 효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일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어디까지 가야겠고 나의 최종 목표가 뭔진 모르겠어. 그렇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뭐라도 해야겠는 거죠. 내가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 움직이겠다. 저는 그런 굳은 어떤 결의가 거기서 발생했다고 느꼈고 그녀의 그런 모습이 나중에 보면 이제 동인의 아들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법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이렇게 조사하는 전화를 하는 걸 보면서 노인에 대해서 무시했거나 혹은 나랑은 상관없는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사정에 한 발자국 다가가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낳게 되는 결과를 이제 발생한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뭐 할머니께서 다 잘 하고 계신다고. 네, 포기할 생각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효질이 대질신문을 가지 않고 간 곳은 피해자의 거주지 뭐 이런 데인데요. 그게 바로 하늘 펜션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근데 이렇게 여길 갔다가 그냥 하늘 펜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딱 마주치잖아요. 그때 이 피해자가 이 할머니 효정한테 그래서 하늘이 봤어요? 라고 무섭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하늘 펜션의 하늘은 그 딸의 이름이구나. 근데 플러스 이 피해자는 하늘이가 알까봐 무서워하는구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이 알까봐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늘 앞에서 벌벌 떤다는 거기까지 이게 나아가면서 감독이 굉장히 디테일을 잘 살렸다라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구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환상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피해자를 갑자기 이제 마주쳤는데 효정이 그 펜션에 가서 이 피해자의 부인 임신한 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았는지
사실 영화는 뚜렷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효정이 그 펜션을 다녀왔다는 그것만 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피의자는 뭔가 도둑이 재발절이나 어떤 격으로 저는 이제 환상으로 좀 읽히긴 했는데 그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장난감, 옷까지 이런 걸 막 다 불태워버리는 어떤 그러한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처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할머니한테 딱 그러죠. 진짜 내 인생 끝나는 거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효정은 아마 내가 얘를 법적으로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겠구나.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그때 이런 피해를 받았다. 그 친구가 나쁜 짓을 나한테 했다라는 걸 말을 하려는 그 움직임만으로도 이 친구는 진짜 지옥같이 살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갚고 그러고도 질기게 안 끝나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배우님께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또 예수정 배우였기 때문에 또 이런 역할과 이런 소화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비장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결국 그 배우가 가진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승자 같은 맞아요. 네. 응원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들 이제 되게 가슴 찡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소재 중에 하나인 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시를 소재로 한 영화는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겠고 또 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많이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또 이창동 감독에도 이제 시라는 것 또 어떤 구원으로서의 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도 동인 같은 경우도 시인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종이를 날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보면 본인이 이 상황을 겪고 난 이후의 각오라든가 이런 거를 동인의 시를 빌어서 문장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죠. 제가 잠깐 거기 나왔던 시의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늘에 숨어 잊혀지기를 바라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줄에 걸린 해진 양말 한 짝, 봄볕에 눈물도 찬란하여라. 라는 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봄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봄볕이라는 단어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이 동인이 지은 동인의 시집의 제목이 봄볕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사실 영화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사로운 볕 속에서 뭔가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자신을 감각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활용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 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암흑 속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영화 시작할 때는 암흑으로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볕을 향해서 본인의 의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효정이라는 캐릭터를 너무나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나이가 든 여성 캐릭터. 너무 응원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분명 동인이 이미 그녀를 위한 고발문을 써줬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효정은 쓰지 않습니다. 그 고발문을 옆에 두고 그런 법적 용어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서술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죠. 그리고 그거를 많이 이제 복사를 해서 자기가 입원했던 병원, 자기가 그런 피해를 받았던 그 병원, 그리고 피해 이후에 그 옥상에서 이렇게 멍든 팔을 보면서 봤던 어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종이 뭉텅이를 딱 올려놓죠. 그리고 그걸 자기가 막 또 적극적으로 나눠두고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바람에 이게 자연스럽게 한 장 한 장 흩날려 가도록 하는 게 이게 나이 든 노년의 지혜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내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이걸 털어버리려고 확 날리는 것도 뭔가 시원한 해소의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단한 애를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냥 바람에 이 고발문이 한 장 한 장 날린다는 게 어떤 시간, 그런 이런 어떤 자연, 그리고 내가 나를
이제 나도 이제 자연의 한 어떤 인간으로서 자연의 하나로서 거기에 이제 맡겨두고 나도 그렇게 좀 뭔가 언젠가는 천천히 이렇게 나의 상처 같은 게 좀 아물어지겠지.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없는, 네,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 좀 참을 수도 있고, 또 견뎌내면서 내가 그래도 자유로워질 거다라는 희망이 보이는 게,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 굉장히 맞아요. 미덕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볕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어떤 그녀를 도와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하는 어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떤 다른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것이 그녀를 감싸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결국 모든 것들이 그 피해자로서 있지만 용기를 낸 그녀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 넣어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을 네.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기독교 영화제니까 교회 내의 상황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 공동체 내에도 여성 노인의 비율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디 가서 잘 보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 또 많이 보이는 우리 권사님들, 네, 네. 그런 모습이 참 많죠. 근데 우리 교회는 과연 이 권사님들, 다시 말하면 여성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만큼의 경험이나 그런 나이나 그런 상황까지 경험한 바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러운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그 나이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참 편의대로 이분들을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봉사할 일, 특히나 뭐 이제 교회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주방 봉사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런 권사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의 이미지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주셨죠. 또 사역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이럴 때 항상 힘이 돼주시잖아요. 네, 주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또 이미 막 모아둔 돈을 어떻게든 사비를 털고 헌금을 또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로서 막 지원을 해주시고 근데 이런 부분들 플러스 가끔은 좀 목회자를 좀 추종하고 목회자님들의 어떤 상황에 처하든 되게 방패막 항상 옹호해주는 무조건적인. 네. 네, 그래서 약간 팬클럽 같은 네,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도 저는 분명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교계의 어떤 섹스 스캔들이 있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던 그런 경우 이제 뭐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꽃뱀처럼 이제 그들을 묘사하거나 취급했던 부분도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일부에서는 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어떤 존재에게 여러 가지 역할과 지위가 부여되고 그걸 하기를 요구되어지고 또 기대하는 거는 뭐 누구나 남녀노소 필요 없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자의와 타의가 일치되어서 동의되어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타인이 자기 편할 대로 골라서 선택적으로 취급하는 것 그거는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마무리를 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 오늘 보신 69세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노인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거의 없죠. 발견하기도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담비 같은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여성 노인에 대한 어떤 폭력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메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인간 보편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시각 이런 것도 같이 존재하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 모기영은 우리가 혹시나 간과할 수 있는 이야기들 혹은 또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모기영으로 여러분 앞에 계속 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람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